여러분, 나라 총 부채는 점점 늘어가죠. 그 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는요, 나라 총 부채가 한 5천조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중앙정부의 부채가 728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521조 1천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연금충당 부채가 944조 2천억 원. 그래서 2198조 1천억 원이 국가 부채고 가계 부채는 1600조 3천억 원 정도 된다. 기업 부채는 1118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2019년 말 나라 총 부채를 제가 계산해서 이 계산해보면 한 4916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5천조 정도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가 그 사이에 1000조가 늘어났다? 사실 작년 말부터 지금이 10월인데 1000조가 늘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숨은 부채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은 부채들이. 그러니 나라 부채가 이제 점점 늘어가서 600조를 넘어선다. 6천조를 넘어선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거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천조라고 하면 당연히 재정에 대한 위기도 상당히 올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금융위기의 충격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수가.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2020년 1분기입니다. 1분기. 2분기도 아니에요. 1분기 기준입니다. 정부와 가계와 기업의 부채 현황입니다. 자, 보시면 좌측에 있는 도표를 보세요. 정부가 821조입니다. 821조.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계가 1843조 2천억 원입니다. 1843조 2천억. 기업이 2021조 3천억 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비금융기업만 여기는 지금 포함됐습니다. 금융기업 포함이 안 됐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은행들 말입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부채도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부채도. 한국은행은 정부의 국채를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부채를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요 부채만 다 종합을 해보면요. 이것도 적은 부채가 아닙니다. 이게 BIS,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 말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자료인데요. 요 우측에 있는 것만 계산을 딱 하면 얼마가 나오나 하면요. 4685조 5천억 원이 나옵니다. 4685조 5천억 원이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가 빠졌죠. 두 가지가. 공기업 부채 빠졌죠. 공기업 부채. 그리고 여기에 연금 충당 부채가 빠졌어요. 연금 충당 부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연금 충당 부채가 94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944조 2천억 원. 944조 2천억 원의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4,685조 5천억 원에서 그죠? 거의 5,500조가 넘어서잖아요. 5,500조가 넘어서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금 금융기관의 부채가 얼마일 건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도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공기업 부채까지 했을 때는요, 여러분
6천조도 훨씬 많이 넘습니다. 6천조. 6천조라고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GDP가 얼마일까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명목 GDP가 명목이니까요. 명목은 쉽게 말하면 올해 총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곱하기 올해의 가격.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국민이 올해 총 생산한 거에 곱하기 올해의 가격이고요. 실질은 기준연도의 가격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기준연도는 2015년이에요. 그래서 명목 GDP는 항상 올해의 가격을 곱합니다. 근데 이 명목 GDP가 작년 기준이면 작년의 가격을 곱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 1919조 정도 됩니다. 1919조. 그러면 국가 전체 부채가 6천조가 넘는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우리 명목 GDP가 1919조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작년 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3배가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3배가. 올해는 GDP가 떨어질 거예요. 명목 GDP가 떨어질 거예요.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 실제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19조에서 1800조대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 3배를 넘어설 거예요. 아마 3배를 훨씬 넘어설 거예요. 나라 총 부채가 총 생산의 3배를 넘어서면 그게 나라 꼴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네요. 나라 꼴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안 쓸 수가. 그러면 나라 꼴이 제대로 서겠냐고요. 국민 전체가 생산하는 것보다가 그걸 총합이야. 이익도 아니야. 총합하고 우리가 들고 있는 부채하고 따져봤더니 이 총 생산하는 것보다가도 3배가 넘게 부채가 많다. 이러면 우리 부채는 엄청난 부채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부채. 그냥 단순하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 부채 OECD 기준으로 해서도 19위에 해당됩니다.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전체 부채 비율은요 243.7%입니다. 243.7%. 미국이 264.6%고요. 유럽의 평균이 265.7%예요. 이거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약간 낮은 수준.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다 이걸 보여주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속도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게. 부채의 어떤 증가폭으로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나게. 아마 증가 속도가 2배, 2번째입니다. OECD 국가 전체가 중에서 말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회원국 중에서는요.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28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칠레가 32.5%고요. 대한민국이 25.8%로 2번째 증가 속도에 여기도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은 보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빨라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빨라질까? 왜 이렇게 빨라질까는요. 3가지를 딱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부채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하잖아요. 영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 집을 사겠다, 공황 구매가 일어나고 있다,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그 여파는 엄청나죠. 두 번째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왜 줄어들었죠? 이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기업에게 옥죄고 세금 많이 내게 하고 그야말로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지금도요. 최저임금도 뭐 30%까지 올려버리고요. 법인세도 지금 원래 22%를 25%로 올려서요. 여기다가 법인 유보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것은요 30.5%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기업한테는 엄청납니다. 여기다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라고 했죠. 뭐 워낙 많아서 다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을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는 때려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적폐 세력은 처단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영업이익이 줄고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줄고 순이익이 줄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업이익이 줄다가 한계 기업으로 전락하는 이자 보상 비율이 1, 2하로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요? 돈 빌립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이 큰 겁니다. 기업 대출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부의 현금 살포, 이게 세 번째입니다. 현금 살포. 뭐 현금 살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 중에도 보면 거의 200조가 가깝잖아요. 200조에 가까운 게 현금 살포예요. 복지 예산이 200조에 가까워요. 올해 본 예산이 512조인데 이 중에 200조 가까이가 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도대체 성장은 언제 하나요? 성장은? 그러니 국가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상황이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삼아서 기업대출,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정부가 현금 살포를 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계속 쌓이고 이러다가 어느 날 뻥 하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뻥 하는 날은 결국은 강하게는 재정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재정에 대한 위기, 나라 살림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좀 더 약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 디폴트, 나 빚 못 갚겠소 하는 그 시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자연스럽게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사실 바닥경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물경제, 국가경제 전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채 위기가 결국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큰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